안녕하십니까. 주말에 만나는 황장수의 톡톡톡 영화 이야기. 오늘은 2003년작 영화인 모래와 안개의 집 The House of Sand and Fog, 그러니까 모래와 안개로 이루어진 집이다 라는 뜻인데요. 자, 우리가 집을 놓고 모래라 그러면 사상 누각이다, 집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걸 이야기하겠죠. 자, 안개라는 것은 부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집을 놓고 부여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집이 상징하는 것은 오늘날 미국 사회든 한국 사회든 이 경제적인 계층과 계급을 상징합니다. 자, 안개라는 것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래와 안개의 집은 허물어지기 쉽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데요. 이 영화에서 이 모래와 안개의 집은 집을 하나 놓고 벌어지는 세 사람의, 즉 세 분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아버지에게 달랑 집 한 채 물려받았는데 남편한테는 이혼을 당했는데 혼자 남은 엄마한테 이혼당했다고 말도 못하고 오빠한테 도움도 청하지 못하면 이혼당해서 파출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달랑 바닷가에 낡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여인. 다른 한 사람은 이란에 이 1978년입니까? 호메이니의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팔레비의 첩근으로서, 군의 대령으로서, 귀족계급으로서 잘 나가다가 이란에서 망명하여 가족을 데리고 미국으로 온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앞서 파출부 여자는 제니퍼 코넬리, 이 Once Upon a Time 아메리카에서 로버트 드니로 앞에서, 꼬마 로버트 드니로 앞에서 이 춤을 추고 옷을 갈아입던 아주 매력적인 여인이었죠. 그 이후에 이 여인이 가진 이 미모나 능력만큼 영화에서 효과가 발휘되지 못했는데 요즘 40대에 접어들어서 주요한 영화에 많이 출연하면서 매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이란 망명자 베라니 대령 역을 맡은 사람은 벤 킹슬리, 간디로 유명해진 연기력이 검증된 중동 출신의 배우죠. 이 영화는 소설이 매우 유명한 소설입니다. 자, 이 영화는 소설이 이미 잘 짜여진 고전 문학 같은 구조로 인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요. 애초에 이 영화의 감독 바딘 피얼만은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에 배치되어 있던 조그마한 문고판 소설을 읽었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비행기에 내리기 전에 이 소설을 다 읽고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영화의 원작자는 벤 킹슬리를 모델로 해서 이란 망명 대령을 역할을 소설 속에 풀었고, 이 소설이 완간된 다음에 그 작가의 부인이 벤 킹슬리한테 이 소설을 보내줬답니다. 근데 이 비행기 안에서 읽은 피얼만 감독도 벤 킹슬리한테 이 역할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우연치고는 묘한 우연입니다. 그래서 이 대령은요, 망명을 왔지만 허세를 부리지 못합니다. 영화 첫 장면에서 호숫가에, 아름다운 호숫가에 한 부인이 애들 둘을 데리고 호숫가를 산책하고 뜁니다. 그 속에 나무가 이렇게 제거되는데요. 이 이란의 이 북부 지역의 일부는 카스피해 해안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귀족 부자들은 이 카스피해 해안에 별장을 방갈로로 마련하는 것이 꿈이었죠. 이 사람들은 망명 오기 전에 카스피해 해안에 멋진 별장을 마련하고 그 별장의 조망에 방해가 되는 나무를 이렇게 베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자신들이 꿈꿔왔던 목표를 달성한 인생, 그리고 미국으로 와서 초라하게 하층민으로 전락하게 됐어. 과거의 허세를 잊지 못하고 이 남자는 많은 일상에서 허세를 부립니다.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어울리지도 않게 연 12만 불의 임대주택을
빌려서 살고, 집안에 보면 가구들은 이란에서 살던 귀족계급일 때의 가구들을 그대로 다 들고 왔습니다. 화려합니다. 근데 살아가는 모습은 거의 미국의 하층이죠. 그래서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4년 동안을 그렇게 허세를 부리면서 비싼 임대료로 살아와서 이제는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남자는 일용직 노동자로서 노조 현상에서 일을 하지만은 빌린 아파트로 돌아올 때는 주변에 화장실에 가서 양복으로 깨끗이 갈아입고 돌아옵니다. 하루는 갈아입지 않고 오니까요, 아파트에 수위가 들어오는 걸 막습니다. 노동자가 왜 이런 아파트로 오냐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일상은 거의 언제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불안한 일상의 연속입니다. 영화 초반에 딸을 결혼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주 화려한 장소를 빌려서 파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저럽니다. 저분 직업이 뭐냐? 뭐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근데 피부 색깔이 왜 저렇게 검냐 하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뭐 보잉사에서 일을 한다는데 아니다 거짓이다 하면서 이 하객들이 수근거리는 장면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버지의 학대에서 벗어나서 겨우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는데 겨우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지만은 보안관 말단 직원으로, 하지만은 자신의 삶이 불안한 한 남자가 또 나옵니다. 자, 영화는요, 초반에 제니퍼 콜레리가 자고 있는데 엄마가 전화가 옵니다. 내가 리노에 갈 건데 너 갔다가 너네 집에 들르겠다. 리노는 네바다주 북쪽에 있는, 리노 옆에가 바로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이 영화는 샌프란시스코 해안변에 있는 낡은 집이 제니퍼 코넬리의 집으로 나오는데요. 이 영화의 감독 피렐만 매우 이 CF 감독 출신으로 영화의 화면을 굉장히 잘 잡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IPTV에서 얼마 전에 발견하고는 봤는데요. 요 근래의 영화인 줄 알았는데 2003년에 만들어졌다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니퍼 코넬리가 좀 젊어서 어아스럽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영화에 해안변에 있는 집을 둘러싸고 보이는 석양의 모습이나 바닷가에 또 금문교의 모습, 또 가끔씩 이 영화에 이 감정들이 소용돌이 칠 때마다 숲속으로 안개가 이렇게 번져가는 모습 등은 거의 예술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멋진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몰입도가 굉장히 좋아서요. 연기력도 뛰어나고 배우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스토리가 비극적이라서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는지 몰라도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 몰입도가 가장 높은 고전 명작을 보는 듯한 분위기의 영화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니퍼 코넬리가 자는데 엄마가 전화가 와서 내가 리노 들렀다가 너한테 꼭 방문하겠다. 근데 엄마한테는 이혼했다 소리를 하지 못하고 남편이 옆에 자는 척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집은 엉망입니다. 쓰레기 청소도 안 하고 우편물은 쌓여 있고요. 우편물이 쌓여 있는 데서 화근이 발생합니다. 집에 혹시 우편물 오면 다 읽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보안관 이 사무소의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국세청 직원들하고 등기소 직원들이 와서 당신의 집은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차압이 된다. 그러면서 내일 이 집을 등기를 넘길 거다. 오늘 안에 나가라고 합니다. 여자는 그야말로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달랑 집안 식구들이 다 포기한 낡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집 한 채가 자신의 인생의 전부인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교육도 받지 못했고 남편은 떠났고, 그리고 하루하루 밧줄 보러 남집에 일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때우는 삶인데요. 여자는 기가 찹니다.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는 여자의 보안관 대리가 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이사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여자는 창고에 자기 짐을 넣고 모텔에서 이 하룻밤을 때웁니다. 반면에 이 이란에서 망명한 베라니 대령은 이제 딸을 시집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노동직을 하기도 벅찹니다. 힘이 차오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노동을 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을 가지고 마지막 남은 재산으로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좀 벌어서 아들 대학 공부를 시키려고 합니다. 아들이 고등학생쯤으로 나오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 경매 물건을 찾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일할 때도 끊임없이 경매 물건을 찾다가 어느 날 차압된 제니퍼 코넬리의 집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바로 계약을 맺죠. 그래서 제니퍼 코넬리가 쫓겨난 지 하루 이틀 만에 이 베라니 대령이 이사를 옵니다. 부인은 비싼 임대 아파트에서 떠나자는 베라니의 말에 저항을 하다가 뺨도 맞고 그럽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유지가 되지 않는다. 당신은 그걸 모르냐. 제발 정신 차리라. 여기는 미국이지. 이란의 일은 잊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집에는 과거에 팔레비 왕과 찍은 사진, 또 잘 나갈 때 있었던 가구 이런 부분, 또 식탁 위에는 참 노동자로 살면서 과일을 올려놓고 부잣집에서 하는 듯한 모습들을 연출합니다. 이 두 사람은요, 이란에 살 때에 자기의 상류층의 삶에서 지금 미국의 이 바닥을 디디고 사는 이 삶은 허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사한 집을 정리하고 자기의 얼마 전에 결혼한 딸의 사돈들을 불러서 보여줍니다. 사돈은 이란 출신 중에 좀 부잣집, 졸부집 아들 같아요. 사돈이 와서 집이 좀 낡았네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낡은 집을 그래도 베란다 만든다고 창문을 막으면서 100만 원을 들여서 수리도 해가지고 사돈을 불러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이 부동산 감정가를 불러서 14만 5천 달러 정도에 팔 수 있다고 하고는 이 곳곳에 전봇대와 집 앞에 14만 5천 달러에 집 판다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어느 날 집을 뺏긴 제니퍼 콜레니는 보안관 대리의 조언에 따라서 변호사를 가서 상담해서 이야기하니까 변호사는 무조건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이 카운티 당국에서 실수를 했다. 500불밖에 안 밀렸는데 빚이 편지를 몇 번 보냈는데 제니퍼 코넬리가 그 카운티에서 보낸 등기 서류를 보지 못한 바람에 집을 차압당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혹해서 찾으려고 하니까 이미 카운티는 벌써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라니 대령이 동의를 해줘야 제니퍼 콜레니는 자기 집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티가 실수한 부분에 결국 제니퍼 코넬리와 벤 킹슬리의 대결로 이렇게 벌어집니다. 근데 변호사는 찾을 수 있다고 해서 이 최후 통첩을 벤 킹슬리한테 보내지만 베라니 대령한테 벤 킹슬리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자기는 합법적으로 샀다. 못 비워준다. 살라면 14만 5천 달러쯤을 내고 살아. 자기가 샀던 가격에 한 4배 정도 되죠. 한 3배 정도 넘죠. 그러니까 제니퍼 콜레니는 화가 났습니다. 남의 불행을 딛고 헐값에 집을 사가지고 이제 그걸 3배 이상을 비싸게 내놔라고 그러냐. 그래서 그 집에 이렇게 따지러 가다가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그 집 안에 일꾼들이 데려가서 이렇게 임시 치료를 하는데 그 집의 부인은 속도 모르고 잘해줍니다. 이 벤킹슬리 가족들은 자신들이 한이 많고 미국의 삶이 고달파서 그렇지 이 귀족 출신의 품위를 최소한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니퍼 코넬리와 벤 킹슬리 간에는 대립이 시작이 되고 보안관 대리는 제니퍼 코넬리한테 애정을 느껴서 밥도 사주고 술도 마시고 이러다가 유부남인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자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집에도 들키고 이러면서 집에서도 이 보안관 대리는 나와서 자신의 친구의 오두막을 빌려서 둘이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제니퍼 코넬리 편을 들려고 자신의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가장을 한 채 이 보안관 대리가 벤 킹슬리 집을 밤에 방문해서 위협적인 태도로 당신들 말이야 망명극이고 거주도 이렇게 불안정한 거주 신분도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런 짓거리를 하면 추방될 수도 있다면서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빨리 집 원가로 다시 넘겨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벤 킹슬리는 기분이 나빠서 경찰서에 가서 이 보안관 대리가 자기한테 이야기했던 이름이 맞는지 직위가 맞는지 보니까 아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안관 직원들 명부를 놓고 사진을 찾다 보니까 이 사람인데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안관 사무소는 그 보안관 대리한테 전화를 해서 굉장히 중요한 위반을 했으니까 오라고 합니다. 자, 이 세 사람의 삶이 다 위기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니퍼 코넬리는 나중에 견디다 못해서 보안관도 그 대리도 자기를 좋아하지만 이 사람도 집에 부인이 와서 난동을 부리고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돈 한 푼 없습니다. 모텔에서 쫓겨나서 보안관 대리가 마련해준 전기도 안 들어오는 오두막에 거주를 하고 있는 신세입니다. 술을 엄청나게 먹고 절망을 해서 뱅킹슬리 집 앞에 가서 보안관 대리한테서 훔친 총으로 자살을 하려다가 뱅킹슬리가 발견하고 안으로 데려갑니다. 안정을 시키고 침대에 눕혔는데 모욕을 한다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과거에 자기 집이었으니까 자기가 숨겨놓은 수면제를 먹고 또 자살을 또 시도합니다. 그걸 뱅킹슬리 부인이 발견해서 침대로 옮겨서 구토를 시키면서 구합니다. 이때 경찰서에서도 사칭으로 쫓겨난 보안관 대리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 집으로 왔는데 자기의 총이 뱅킹슬리 집 탁자 위에 놓여있고 그건 뱅킹슬리가 제니퍼 코넬리로부터 뺏은 거죠. 그리고 제니퍼 코넬리가 침대에 누워있으니까 흥분한 상태에서 총을 들고 뱅킹슬리 가족들을 목욕탕으로 밀어넣고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니까 이 보안관 대리는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다. 너네들이 카운티에 가서 집에 샀던 47,000달러에 되팔겠다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받은 돈을 우리 주고 너네들은 이 집에 살면 된다.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뱅킹슬리는 사실 그 전에 제니퍼 코넬리가 자살하는 걸 보고 기도도 하고요. 이슬람식으로 가족들을 불러서 이건 우리가 잘못했다. 이 사람도 아들을 공부시킬 돈이었고 남은 돈이 4-5만 달러가 전부였습니다. 허세는 유지해야 되고 집안에 온갖 가구들은 좋은 거는 있는데 이걸 보관해야 될 집도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집을 다시 비싸게 팔고 그 벌은 돈으로 차액으로 아들 대학 공부도 조금 시키고 또 옮겨갈 집을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 사람도 자신에게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한계까지 몰려 있었습니다. 과거에 귀족이나 상류층 출신으로 자존심도 있고 현실에서는 비참하고 자 이런 상황에서 집을 그냥 제니퍼 코넬리한테 넘겨주자라고 말을 이미 했는데요. 이 보안관 대리는 그것도 모르고 집에서는 바람 피운다고 쫓겨났지요. 또 회사에서는 잘렸지요. 이러다 보니까 거칠게 이 사람들을 다뤄서 권총을 들고 협박을 해서 등기 사무소로 가서 등기를 넘겨주고 돈을 받고 그걸 자기가 받아서 제니퍼 코넬리하고 멀리 떠나려고 합니다. 이 둘은 돈 한 푼 없고 직장도 없는 두 사람이 그 돈이라도 있어야 다시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제니퍼 코넬리는 그냥 가자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 돈을 받아야 되겠다고 합니다. 자기도 코너로 몰린 삶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가다가 우연히 경찰들이 검문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 보안관 대리가 총을 무리하게 이렇게 이 가족들을 다루다가 총을 아들에게 뺏기게 됩니다. 아들은 자신들을 협박하고 밤새도록 가둬놓고 또 돈을 주겠다는데도 아들을 인질로 데리고 가서 뱅킹슬리가 돈을 찾아오는 동안에 잡아 있으려고 그러고 자기 아버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총을 겨눕니다. 그때 경찰들이 그 아들들을 향해서 또 총을 겨누니까 응격결에 경찰이 총을 쏴서 아들이 총을 맞아서 죽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은 뱅킹슬리는 아들 죽음 앞에서 거의 실성을 하다가 한번 보십시오. 이란에서 잘나가다가 혁명이 나서 쫓겨와서 미국에서 하청민으로 겨우겨우 살면서 집 한 채에 자신의 희망을 걸었는데 그 집은 날아가게 되고 아들은 죽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아집이 아들을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죠. 뱅킹슬리의 부인은 매우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보이면서 이란에서 귀족이고 품위도 있고 이쁩니다. 실제로 이란의 유명 배우가 맡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뱅킹슬리는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으로 가서 과거 귀족이었지만 철이 없고 미국 실정에 적응을 못하고 영어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기 부인을 데리고 이 지상을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인에게 수면제가 된 차를 먹이고 자기가 만드는 100만 원짜리 베란다 위에서 석양을 바라보면서 부인이 쓰러질 때까지 있습니다. 부인이 찻잔을 떨어뜨리고 쓰러집니다. 침대에 데려가서 부인을 눕히고요. 자기는 이란에 대령 복장을 정장을 한 다음에 비닐 봉지를 머리에 씌우고 테이프로 감아서 부인 옆에서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보안관 대리는 감옥으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제니퍼 코넬리는 그 집으로 바닷가를 떠돌다가 반쯤 실성을 안 쳐요.
집으로 다시 왔을 때 죽어있는 두 사람을 발견하고 신고를 합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은 경찰관이 제니퍼 콜린리한테 이 집의 주인이 당신이냐고 묻습니다. 제니퍼 콜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자, 영화 자체는요, 집 한 채를 둘러싼 이 제니퍼 코넬리와 벤 킹슬리 가족 간의 대립이고 거기에 끼어든 보안관. 그래서 세 사람이 다 나쁜 사람은 아닌데 결국은 세 사람 다 파국을 맞는 행태로 끝나는데요. 이 영화에 담고 있는 어떤 과정들은 이 영화가 금융위기 전인 2003년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미국의 많은 상황들을 대변합니다. 저는 이 영화가 최근에 만들어진 줄 알고요.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 몰락 이후에 벌어진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이 영화에서 집을 4만 불로 경매를 사서 14만 불로 파는 내용들이 있는 걸 보고 이해를 했습니다. 2003년에 만들어진 영화니까 그때 부동산이 샀다 하면 오르던 시대에 은행은 노숙자한테까지 돈을 빌려줘서 집을 사게 했었습니다. 그 시대의 영화구나라고 하니까 이해가 갔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요, 이 스위트홈, 이 안온한 이 낙원처럼 느껴지지만은 이 생활의 막바지에 몰린 사람들에게는 집은 한마디로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공간이기도 하고 또 이 투기가 결국 불안정성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파국으로 몰아넣기도 한다는 것을 이 영화가 미리 전조로서 보여줬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서브프라임 사태 때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키를 갖다가 넘겨주고 보안관과 집달리가 와서 쫓아내는 장면들을 우리는 TV에서 수도 없이 봤습니다. 미국에는 집을 샀다가 빚을 잔금을 못 내거나 밀리거나 빚을 못 갚게 되면 바로 키를 넘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즉각 쫓겨나죠. 그래서 오늘날 이민자 출신의 한 가정이 미국에서 파국을 맞이하는 장면, 또 미국의 하청 노동자 한 명이 자기에게 남은 마지막 재산인 집 한 채, 허름한 집 한 채를 지키려다가 이 두 사람이 서로 다 나쁜 사람이 아니고 둘 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또 상대에 대해서 배려도 할 줄 아는 좋은 사람인데요. 이 막바지 이 갈등 국면의 두 사람은 물러설 수 없는 자기 상황 때문에 대립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끼어든 보안관 때문에 두 사람은 화해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파국을 맞으면서 영화는 세 당사자가 모두 불행하게 끝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2000년대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다는 야당이 집권할 때 부동산이 두 번이나 올랐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도 부동산을 올리려고 현 박근혜 정부에서도 부동산을 올려서 경제를 살리게 했습니다. 그 부동산에 대한 빚의 대가는 수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파국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한 130만 가구가 금리가 올라가면 빚을 갚을 수 없다고 그러고요. 부동산 담보 대출이 550조가 넘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가계부채가 1200조를 넘은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가계부채 급등이 전 가정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집 없는 사람이 사실상 절반인데 전월세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부동산 가격을 높이고 그리고 그 가격이 높은 데는 은행의 빚으로 쌓여있고 집을 가진 사람도 렌트 푸어, 하우스 푸어 등으로 이렇게 속출하고 있고 집 없는 사람은 월세 때문에 이젠 전세도 없어져서 월세 때문에 죽을 지경이고 올라가는 전세는 거의 보이지도 않습니다. 전세집을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습니다. 모두가 집을 가지고 한국에도 한마디로 지옥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당은 총선을 앞두고 1100만 명을 고용하니 임대주택을 몇십만 채 짓느니 250조의 예산을 투입하겠니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다 그들만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부채 때문에 세금을 못 내서 집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왜 샌더스가 뜨고 왜 트럼프가 뜨겠습니까? 그것은 미국의 정치인들과 미국의 정부와 또 미국의
행정당국이 가난한 서민들을 보호하지 않는 정책을 해온 지가 너무나 오래됐다는 겁니다. 빚 500불 때문에, 세금 500불 체납 때문에 집을 뺏기면서 세 사람이 파국을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영화는 오늘날 미국 사회에 부동산을 둘러싼 파국 구조를, 그런 파국이 오기 5년 전에 미리 앞서서 예고를 했다는 점에서 이 영화의 원작자와 감독 피렐만은 매우 전지전능한 미래를 바라보는 능력을 가졌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강남 8학군, 부동산 특구, 부동산 버블 지역, 세종시 행복도시를 만든다면서 200조를 토지 보상금으로 투입하고 그 돈이 서울로 올라와서 투기판을 열고 경기가 꺼져갈 때마다 부동산 붐을 일으켜서 돈을 빌려줄 테니 얼마든지 집을 사라고 강요하고, 그것이 결국은 오늘날 가계부채를 낳고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낳고 이제 집값이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전월세 파동이 생기고 전세 월세 살던 사람은 쫓겨나서 변두리로 흩어져 갑니다. 이 땅 위에 몸을 하나 놓을 집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 자기가 집을 가지고 있지만 언제든지 이 집을 뺏길 수밖에 없고 월급의 대부분이 집부채 이자 갚는 데 들어가는 사람들. 자, 정부는 이자만 갚아라, 10년 거치해 주겠다, 또 연장해 주겠다, 그리고 수십 년에 나눠서 갚아라, 집을 팔았을 때 원금도 갚으면 된다 하다가 이제는 올해부터는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갚으라고 불과 1년 전에 하던 이야기를 바로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한국에서 서민들, 하층민들이 살아가는 삶은요, 이 영화의 삶처럼, 이 영화는 극적으로 갈등 구조를 부각시켰을 뿐이지 이 영화의 삶처럼 고단합니다. 영화 속에서 제니퍼 코넬리가 이틀치 모텔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자 주인이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 미국에서요, 하층민들이 가장 고통을 겪는 게, 하층민들 대부분이 집이 없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데리고 모텔에 살기도 하고요, 노숙을 하기도 하고, 일부는 임대주택 흐름한 데 사는데요, 거기에 월세가 너무나 비쌉니다. 월세도 안 받습니다. 왜? 언제 망할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월세를 받기는 어렵죠. 주세로 받습니다. 집값을요. 그래서 한 주에 뭐 한 300불, 400불을 이렇게 받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최저임금 7.2달러로 하루에 8시간 일해서 일주일 내내 모아본들 얼마 모으겠습니까?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모래와 안개의 집을 보면서요, 오늘날 겉으로는 편안한 듯이 살아가는 내 삶이, 나는 성실하게 하루에 일주일에 40시간을 일을 하는데 그것이 내가 먹고 살 만큼도 안 된다면 이 사회는 분명히 잘못된 거다 한 버니 샌더스의 말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이 세상을 살고 계십니다. 잘못한 거 없습니다. 다만 쟤라고는 충분하게 물려받은 금수저 부모가 없었을 뿐일 수 있겠죠. 그리고 평생을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내 삶이 이토록 불안하다면 그 불안함의 근저는 과연 누구 때문인가? 이것을 정치가 책임 못 지겠다 하면 정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몸 하나 닐 공간도 없는 이 사회를 제가 한번 해부해 봐야 된다, 비판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자, 그런 분들은 모래와 안개의 집을 보면서요, 자기의 삶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울한 영화지만은요, 가슴을 울리는 뭔가 큰 감동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